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갈비찜이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고 초인종 소리는 그 숨을 잘라냈습니다. 그날 문이 열리던 순간 제 서랍 속 혼인신고서 사본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35년의 결혼이 그 자리에서 종이컵처럼 찌그러지는 소리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화해의 식사가 누구의 진실을 끓여내게 될지 상상조차 못했다는 사실을요. 저는 올해 64입니다. 남편 영수와는 대학 선후배로 만나 결혼했고 결혼 초부터 시댁 가까이에 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골목 안가장 햇빛이 잘 든다는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유난히 가족에 대한 집착이 강하셨고 저는 속으로만 시어머니 집착이라는 말을 오래 붙잡고 살았습니다. 장독대에 붙은 곰팡이도 제 탓, 비 오는 날 빨래가 덜 마른 것도 제 탓이라는 시선 속에서 제가 견딘 세월은 길고 끈질겼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라 갈등이 생길 때마다 뒤로 물러섰고 물러선 자리는 늘 제가 메웠습니다. 결혼 초 저는 아이를 가지기 어렵다는 말을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시어머니께서는 더 정해진 시간에 더 정해진 방법으로 생활하라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따뜻한 물을 마시고 약을 챙기고 기도를 드리고 3-7일은 무거운 것을 들지 말라는 지침이 일상처럼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결국 끝내 아이는 오지 않았고 그래서 더더욱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가족이라는 둥근 원의 바깥쪽 가장자리에나 겨우 붙어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 방 서랍을 열고 닫을 때마다 먼지 냄새 속에 제 자존감이 익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가을 시어머니 88번째 생신을 앞두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고집스럽게 얽힌 이 집의 매듭을 풀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근처 시장에서 좋은 갈비를 고르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표고버섯과 물을 사들고 오래된 은수저를 닦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날의 자리를 화해의 식사라고 속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이 자리에선 오해를 덜어내고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오래된 그늘을 조금이라도 거두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도 그 마음을 조용히 알렸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저 제 마음을 따르겠다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40을 갓 넘겼을 법한 여자였습니다. 손에 오래된 봉투를 들고 있었고 볼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옅게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방문을 닫아야 할지 열어야 할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얼어붙은 사람처럼 신발장 앞에서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혼외자 출현이라는 말이 우리 집 대문 앞까지 걸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 여자는 자신이 남편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가슴께를 짓누르는 어둡고 무거운 돌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갈비뼈 사이로 번개 같은 통증이 스며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부엌의 칼을 고르는 장수처럼 날카로워졌고 저는 제 몸속에서 피가 역류하는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처음으로 책상 앞에 앉아 종이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
남편의 이름, 결혼 날짜, 그리고 공란으로 남겨진 단어 하나. 황혼, 이혼. 저는 그 단어를 눈으로만 쓰고 손으로는 쓰지 못한 채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단어를 종이에 새기는 순간 제 삶의 절반이 수건처럼 짜여 국물처럼 흘러나갈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서 손을 비볐고 저는 그 소리가 모래 알갱이들이 서로를 갈아버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벽에 등을 대고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손목에 시계를 차려다 멈추고 물에 손을 담갔다가 빼기를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보다 더 자주 우리 집에 오셨고 냉장고 문을 열어 장본 내역을 훑어보거나 창틀 먼지를 손끝으로 훑으며 저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착이라는 오래된 표식이 다시 제 겨드랑이 밑에서 푹푹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사이사이 그 여자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들고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두 번째 찾아오던 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축축한 신발 밑창에서 흘러나온 물자국이 거실 바닥에 반달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젖은 우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세며 집안의 시간이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진실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누구도 먼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부엌의 찬장문을 열 때마다 문짝 뒤에서 바람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속삭임이 날아 나오는 착각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집 어딘가에는 누군가 숨긴 이야기 하나가 들어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숨겨진 비밀이 바로 여기서 자라났다는 느낌 말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멈췄다면 저는 더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저를 더 복잡한 길로 밀어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때 묻은 반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들고는 주머니 속으로 다시 숨기곤 하셨습니다. 그 사진 속 사람을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진 테두리에 마모된 실루엣과 무릎 위를 덮은 바다무늬 담요가 자꾸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찾아가던 절의 기도문 봉투들, 외줄로 묶인 낡은 편지 뭉치, 색이 바랜 손수건까지 모든 것이 정리된 듯 하면서도 어딘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과거, 혹은 남편의 실수, 혹은 남편의 외로움 같은 말들이 제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그 말들이 실제보다 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언가 더 두껍고 더 오래된 실밥이 이 집을 조여왔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장롱 밑서랍을 조심스럽게 당겼습니다. 오래된 한복 보자기들 사이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 뚜껑을 열자 햇볕 말린 자두처럼 쩍쩍 갈라진 종이들이 드러났고 그 중 하나에서 저는 낡은 반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반지는 파도 무늬로 둘러져 있었고 아주 미세한 금이가 있었지만 단번에 보기에 특별한 문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집에 왔던 그 여자의 손가락에도 같은 무늬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반지의 무늬가
제 눈꺼풀 안쪽에서까지 번져 나갔습니다. 잠결에 저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모래사장을 스치는 파도 소리 대신 심장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웬일인지 시어머니가 어릴 적 들려주셨던 바다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이 결혼 전 젊은 시절 부산에서 피난살이를 하셨다는 이야기, 바람이 세차던 날 비탈길을 내려오다가 넘어졌다는 이야기, 그날 무릎을 다쳤다는 이야기까지.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간단한 건강검진이었는데 차트를 보다가 저는 뜬금없이 남편의 혈액형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AB형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건강검진표를 흔들며 자신의 혈액형을 이야기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종이에 또렷하게 적혀 있던 O형의 글자가 제 기억 속에서 마치 검은 유리알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종이에 계산하듯이 손가락을 접어보았습니다. AB형과 O형에서 O형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오래전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문제의 시작점은 남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제 속에서 불덩이처럼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모든 소동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저는 다시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장롱 속 작은 상자 밑바닥에서 바닷물에 젖었다 말린 듯 파랗게 가장자리가 번진 서류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에는 1970년대 부산 어느 산부인과 이름과 함께 미혼 여성의 분만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에 모자이크 같은 글씨들 사이로 저는 시어머니의 본명을 보았습니다. 기록 끝에는 아이의 성별과 체중, 그리고 보호자에게 인계되었다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오래 누웠던 그림자가 일어나 몸을 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부엌의 식탁 위에 상자를 올려놓고 반지와 서류를 나란히 두고 지도를 펼치듯 하나하나의 퍼즐을 배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부산, 바다무늬 반지, 기록 속 미혼 여성, 그리고 우리 집 문을 두드렸던 그녀의 나이와 혈액형.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선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던 혼외자 출현이 사실은 남편의 잘못이 아닌 시어머니의, 그분의 젊은 날 감춰진 과오와 상처에서 걸어 나온 것이었음을요. 제가 오랫동안 견딘 시어머니 집착은 어쩌면 죄책감에서 비롯된 보상 심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덮쳐왔습니다. 깨끗한 혈통, 단단한 가풍, 그런 말들 뒤에 놓인 공백 하나가 이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다시 한번 날이 선 문장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 모두가 무너질지 무서웠습니다. 서랍 속 종이들이 서로를 밀치며 삐걱거렸고 냉장고의 모터 소리가 운궁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식탁 모서리에 팔꿈치를 괴고 눈을 감을 때 제 귓속에서 바다 파도 소리가 또렷이 일렁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식탁을 차리기로 말입니다. 이번에는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지 않았습니다. 콩나물국 하나, 계란찜 하나, 김치 한 접시. 소박한 상이었지만 저는 이 자리를 다시 화해의 식사라고 마음속에서 불렀습니다.
진짜를 드러내고 오래된 상처의 공기를 통하게 하고 각자의 짐을 제자리에 놓는 자리.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서류를 펼쳐두었고 반지를 그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손을 조용히 모았습니다. 그 여자는 초대받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잘못을 들추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탁자 위에 올려놓는 마음으로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는 잿빛이었고 시간은 모래주머니처럼 무거웠습니다. 한동안 누구의 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소리도 없었고 고함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동자에서 오래된 파도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 눈은 어느 순간 허물처럼 내려앉았고 뾰족하던 표정들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오해가 가리던 수많은 결들이 햇빛 아래 드러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잘못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의 모양은 우리가 처음 상상했던 그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황혼이혼이라는 단어 앞에 서야 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지금 저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면 그가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지난 세월 제 손등을 스치고 지나간 무수한 외로움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착이 왜 그렇게 집요했는지 이해하는 마음과 그 집착이 제게 가한 상처의 무게를 동시에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은 묘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은 뜻밖에도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울지 않았고 누구도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아주 오래된 문 하나가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를 마음속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셋과 한 명, 네 사람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각자의 무게를 점검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첫 젓가락을 들어 콩나물국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전과 달리 목으로 잘 넘어갔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가 처음으로 제 턱을 굳게 다물지 않고 제 혀를 오해의 말 대신 이해의 침묵으로 적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그 여자의 관계가 단번에 따뜻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 안 공기의 결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만큼 냉장고를 열어보지 않았고 창틀 먼지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손끝은 어딘가 더 느슨해졌습니다. 저는 제 방 서랍에 넣어둔 황혼 이혼 종이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종이는 여전히 얇고 그 위의 글자들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제 손목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어디까지 품고 어디서부터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이전보다 분명하게 알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저의 결론은 심심해 보일지 모릅니다. 저는 당장 무언가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더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길은 아마도 제 어깨를 또다시 무겁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저는 누군가가 숨긴 비밀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비밀을 부드럽게 꺼내어 햇빛 아래 말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제 자신을 다시 세웠습니다. 시어머니 집착이라는 고장난 시계의 태엽을 풀어낸 것은 비난의 말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였고
혼외자 출현이라는 파도는 처음엔 집을 삼킬 것처럼 덮쳐왔지만 결국 모래 위에 바다의 무늬를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화해의 식사는 그래서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각자의 상처에 처음 붙인 드레싱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과 선택입니다. 저는 오늘도 부엌 창밖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며 제 손등에 비치는 핏줄을 바라봅니다. 그 줄기들이 서로 엮이고 갈라지는 모양을 보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복잡한 문양을 떠올립니다. 때로는 거짓된 단정이 우리를 안전하게 느끼게 하지만 결국 우리를 구하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남은 생을 살아가는 데에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비밀을 품은 채 남은 삶을 함께 하시겠습니까?